공항농민군들은 그 네, 조병갑이 싫고 이용태가 싫고 자, 그 탐관오리들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봉기를 일으킨 거지. 청나라 일본 군대가 이렇게 한반도에 들어올 거, 조선에 들어올 거를 전혀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가 됐고, 일본군이 지금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고종까지 겁박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 동학농민군이 다시 봉기를 하게 돼요. 자, 첫 번째 봉기와 달리 성격이 조금 다른 2차 봉기인데, 이 2차 봉기에서는 일본 군대 물러가라. 청나라 군대 물러가라. 자, 어떤 성향? 외세 성향을 띠게 된다. 이때 그 전라도 지역의 접주로서 전라도 지역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인물이 녹두장군 전봉준. 자, 그리고 충청도 지역의 북적도 여기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요 얘기는 아까 안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충청도 지역에서 그 북적을 이끌었던 그 접주가, 원래는 이제 최시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이대 교주죠, 이대 교주. 그죠? 근데 이 최시영은 저 전라도 쪽에서 전봉준이나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막 관군을 공격해가지고 사또를 막 죽이기도 하고 향리들 막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군사적인 움직임을 동학이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너무 공격적으로 관군들을 공격하거나 상대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정부의 표적이 될 거고 동학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동학농민군들이 조병갑 쫓아내고 그 봉기를 일으켰을 때 여기에 좀 회의적이고 여기에 가담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충청도 지역 그 동학 세력들은 가담을 안 하다가 자, 이 2차 봉기 때는 비로소 최시영을 비롯한 이 북적 세력들이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새로 떠오른 인물이 최시영은 나이가 너무 많았거든요. 거의 80이 다 된 나이였기 때문에 자, 젊고 이제 좀 뭐랄까 동학을 이끌 만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던 누가 등장한다? 손병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 이제 충청도의 동학 군대들을 이제 모으죠. 자, 이제 나중에 남자들 군대 가면은 그 훈련소 있는 곳 여기 갈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어디에 모였어요? 논산에 모여요. 예. 논산에 모여가지고 자, 논산 모인 다음에 이제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 백제의 수도 공주에 이제 모이겠죠. 자, 그리고는 다 모인 동학농민군대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군사만 2만 명이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 2만 명의 뭐 아내, 그리고 아이들, 처자식들까지 막 같이 이거를 마치 무슨 그 서울 나들이 가듯이 막 따라왔다고 하는데 추산되는 게 대략 여기다가 8만을 더한다고 합니다. 전투병은 2만, 그 밖에 여자나 뭐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그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은 대략 10만 명이 같이 그 논산에서 공주 지역으로 나아간 거예요. 자, 근데 일본 군대가 자, 요 소식 접수하고 이제 우금치 지역에서 이 동학농민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일본군 숫자는 당시에 7천 명. 일본군. 자, 근데 동학농민군 2만의 주 무기는 주로 대나무를 잘라 만든 창. 그리고 관군들로부터 빼앗은 총, 화승총. 이 승은 심지를 뜻하죠, 심지. 어. 자, 심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뻥 하고 나가는 총이 화승총이에요.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총은 다 그 구닥다리 재래식 총인데 장전을 할 때 어떻게 장전을 하냐면 그 총알 있죠? 총알을 그 총구 앞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안에 화약을 같이 넣어요. 그 다음에 이 화약이 잘 여기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쇠꼬챙이 같은 것들로 이 총알을 막 후려 넣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심지에 불을 붙인 다음에 뻥 하고 쏴요. 자, 이거는 어 1분에 한 발 정도를 쏠 수가 있어요. 잘 쏘는 사람이, 숙련된 사람이. 딱 쑤신 다음에 심지에 불 붙이고 기다렸다가 빵 쏘는 거예요.
자, 근데 일본군 소총은 무라타 소총이라고 그 일본에서 이제 독일 소총을 개량해서 만든 소총인데 4초에 한 발씩 쏠 수 있어요. 몇 초에 한 발? 4초에 한 발.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총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뒤에다 장전을 하는 거예요. 요즘 총들이 다 그렇죠. 자, 앞에서 장전하는 그런 재래식 총을 전장식 소총이라고 부르고 앞에서 장전한다 그래서 뒤에서 장전하는 소총을 뒤 후자 쓰죠? 후장식 소총이라고. 후장식 소총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총이죠? 자, 이 발사 속도만 그 장전 속도만 20배 차이가 나요. 자,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한 발 쏠 때 일본군에는 몇 발 쏘는 거예요? 20발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군에는 이 후장식 총뿐만 아니라 신형 무기가 있었는데 강화도 조약 당시에 그 조선을 위협했던 드르륵 기관총이 있었죠? 1분에 몇 발 나간다 그랬죠? 100발 나간다 그랬죠? 돌리면은 드르르르 돌리면은 총알이 나가는데 빗나가는 게 있다 그랬어요? 똑같은데 그냥 박히는 거예요, 계속. 자, 그리고 마침 일본 군대가 그 동학농민군들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우금측 고개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전쟁은 위가 유리해요, 아래가 유리해요? 위가 유리하죠? 네. 동학농민군을 2만 명이 막, 자, 죽창 들고 또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이 교주들, 전봉준이나 손병희 같은 사람들이 부적을 그려주면서 이 부적을 등이나 가슴 같은 데 붙이면은 총알이 피해간다 그랬다 그래요. 자, 동학 세력들이 그래서 이거 믿고 자, 이제 뭐 등이나 부적, 이제 가슴 이런 데다 부적을 붙이고 자, 이제 뭐 아무튼 기도를 하면서 이제 누금치 고개를 올라갔죠. 결과는 참패. 예. 일본군 전사자 기록된 거 몇 명일까요? 1명 죽었어요, 1명. 네. 그 1명도 그 위에서 총을 쏘다가 이제 실수로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제 이렇게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명 죽은 거고, 자, 그 밖에는 1명도 죽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전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이 2만 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2만 명 중에서 1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만 명은 겁을 먹고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다. 사실 전투라는 표현보다는 학살이라는 표현이 맞죠? 일방적으로 다 쏴 죽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군은 사실상 거의 아주 참패를 당하고 그 지도부가 다 흩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와해라고 불러요. 자, 전봉주는 저 전라남도 순창 고추장 유명한 동네 있거든요. 순창 고추장 들어봤어요? 여기에 숨어 있다가 그 부하의 배신으로 잡혀서 한양으로 체포돼서 올라가게 되죠. 전봉준을 공개 처형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이게 되면 전봉준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발이 커질 걸 예상해가지고 전봉준은 사람들 모르게 자, 그 교수형을 시켜요. 자, 이렇게 해서 전봉준이 체포되고 죽으면서 동학농민군은 사실상 와해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동학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일본에게 저항하는 의병 활동, 자, 이런 것들로 동학 세력들이 이제 생명을 이어간다. 자, 청일전쟁은 처음부터 일본이 조선을 접수할 생각으로 더 작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일본이 작은 전투에서도 한 번도 청나라에 지지를 않아요. 자, 그러다 결국은 그 바다 건너서 산둥반도 자, 청나라 수도 베이징 바로 앞에 있는 텐진이라는 도시까지 청나라 그 일본 해군이 접수를 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항복을 선언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그 전에 자,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청나라를 거의 이제 밟아주다시피 승기를 잡게 되면서 자, 이제 그 조선 내정에 더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 보세요. 일본이 경복궁 점령한 다음에 조선에다가 근대적 개혁 시켜준다고 하고 그 궁극기무처라는 기구를 만들게끔 했다 그랬죠? 그 궁극기무처에서 그 처음 시작된 개혁이 이름하여 무슨 개혁이다? 1차
가보개혁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1차 가보개혁은 일본이 하라고 하긴 했지만 일본이 여기에 간섭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지금 어디랑 싸워야 돼요? 그쵸. 청나라랑 싸워야 되죠. 그리고 동학농민군들 올라오는 것도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전쟁을 하느라고 일본 군대가 개혁에 간섭할 겨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가보 개혁은 일본의 그 강요로 시작이 되긴 했지만 비교적 우리 저 조선 관리들이 그 주도가 돼가지고 조선이 필요한 것들을 나름 이제 시도한 개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본 군대가 이제 동학 세력도 진압을 하고 청나라와의 전쟁에서도 거의 이제 승기를 잡아가면서 이제 여유가 생겼죠. 자, 그래서 이 가보개혁에 이제 일본이 두 팔 걷어붙이고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들이 만들려고 했던 궁극기무처도 이제 자기들이 없애버리고, 자, 이제 그 개혁을 하려면은 일본 말 잘 듣는 관리들이 필요하잖아요. 갑신정변 실패한 다음에 일본으로 망명가 있었던 사나이. 철종의 사위 누구? 박영효. 요 무렵에는 이미 일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박영효라는 사람은 거의 완전한 친일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박영효를 참여시켜가지고 개혁 내각에 포함을 시키죠.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일본의 강요로 추진된 개혁이 2차 가보개혁이에요. 자, 1차 가보개혁이 비교적 우리 관리들이 자주적으로 추진한 개혁이라면 2차 가보개혁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보개혁이에요. 자, 그리고 마침내 일본이 그 커다란 나라, 네, 청나라를 쓰러뜨려요. 자, 청나라가 이제 항복을 선언하면서 자, 일본이 이제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는데 자, 그 이긴 나라가 진 나라 찾아가요? 아니면 진 나라가 이긴 나라를 찾아와야 될까요? 그렇죠. 진 나라가 이긴 나라를 찾아와야겠죠. 청나라가 졌기 때문에 청나라 해군을 이끌던 최고 책임자 이홍장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직접 건너와요. 자, 일본의 항구 도시 시모노세키. 요거 아니다. 자, 시모노세키라는 곳으로 이홍장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자, 일본의 누구를 만났을까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이때 만나야죠. 자, 여기서 일본이 요구하는 온갖 굴욕적인 것들을 청나라가 다 수용을 하게 되는데 졌으니까. 자, 먼저 일본이 가장 먼저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정의했던 거 강화도 조약 내용이랑 같아요. 자주국이다. 자, 이거 뭘 의미하죠? 그쵸. 청나라는 이제 조선 문제에 대해서 끝이라는 거예요. 꺼져. 이거예요. 네. 그 일본이 조선을 애초에 가져갈 생각을 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조선은 또 병자호란 이래로 청나라 속국이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 우리가 먹을 거니까 청나라 너희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상금을 무려 은으로 몇 냥? 2억냥을 받아. 자,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었냐면 일본의 4년치 예산이었. 이거를 한 번에 받은 거예요. 자, 지금 뭐 지금이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1년 예산. 국민들 세금으로 거둔 거. 400조라 그랬죠? 네. 일본 예산은 얼마일까요? 일본 예산은 1100조 이렇습니다.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죠? 네. 근데 그거를, 물론 지금이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4년치를 한 번에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돈을 고스란히 일본은 다 어디에 투자할까요? 자, 지금 이제 청나라를 물리치고 나니까 또 더 큰 나라가 조선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러시아를 앞으로 상대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러시아를 잡을 군비로 다 이걸 투자하게 돼. 그래서 공장을 만들고 무기를 막 생산해내고 자, 배를 만들고 러시아와의 일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나라는 일본에게 타이완이 지금은 어디죠? 대만이죠, 대만. 들어봤죠? 자, 그리고 자, 이거 무슨 강이에요, 이거? 요하죠. 요하의 동쪽, 요동 반도란 말이야. 이거를 일본에게 떼어주게 돼요. 자,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계속 조선 통해서 명나라 정벌을 하려고 했는데 그 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침내? 이룬 거죠. 요동을 정복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있던 러시아란 나라가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자기들이 만주를 이제 차지하려고 러시아는 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엄청 멀단 말이에요. 자, 그 먼 거리를 시베리아를 관통하는 철도를 만들어가지고, 자, 이 만주를 차지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요동을 어느 나라가 꿀꺽했어요? 일본이 꿀꺽했죠. 자, 러시아가 이거 안 되겠네? 프랑스랑 독일 같은 유럽의 강력한 나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에게 압력을 넣은. 이름하여 무슨 간섭? 삼국 간섭이에요. 자, 이때 일본이 조선 내정에 간섭하려고 집어넣었던 친일파 박용효가 다시 일본으로 쫓겨나게 돼요. 갑신정변 때 쫓겨나고 갑오개혁 때 또 쫓겨나게 된 거죠. 자, 그동안 고종과 민씨 정권은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어느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근데 청나라가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한반도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죠. 자, 그래서 민씨 정권이 굉장히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새롭게 기댈 나라가 생겼죠. 그죠? 자, 이제 민씨 정권이 친청에서 뭘로 어.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에게 좀 아부할 만한, 그리고 러시아어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거 영의정, 좌의정, 조선 내각에 참여를 시킨단 말이에요. 친러 내각이 만들어진 거죠. 일본이 이거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죠. 지금 청나라 어렵게 무찌르고 동학 세력도 무찌른 다음에 이제 조선을 병합할 만한 어떤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 러시아한테 이걸 뺏기게 생긴 거잖아요. 당시 그 조선에 와 있던 일본 공사가 이노우에 가오루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누구의 친구? 이토 히로부미의 친구예요. 이 사람 그 이와작 이와쿠라 사절단에 포함돼가지고 저 유럽에 일찍 가서 뭐 유럽에 발달된 문화나 뭐 영국 가서 대학도 다녀보고 그리고 저 미국도 가보고 자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그 이토 히로부미의 절친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조선에 와가지고 외교관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때 이 이노우에 가오루랑 어, 이노우에 가오루를 그 일본으로 불러들이고 새롭게 일본 외교관을 하나 조선에 보내요. 자, 이 사람이 미우라 고로예요. 자, 이노우에 가오루는 이제 문관이에요. 붓을 든. 미우라 고로는 무관이었어요. 근데 보통 자, 임기가 끝나가지고 외교관 임기가 끝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바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이노우에 가오루가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고 한 달 정도를 머무는데 그 한 달 머무는 동안 새로운 그 공사였던 미우라 고루한테 자 경복궁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일본은 알고 있죠. 자 저번에 그 일본 군대가 습륙하자마자 경복궁 점령한 적이 있잖아요. 자 경복궁 안의 구조가 어떤지 자 그리고 그 지금 조선에서 누가 친러파이고 누가 지금 그 친러 내각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가장 큰 적이 될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한 달 동안 이 미우라 고로한테 모두 전달해 준다.
자, 근데 미우라 고로는 나는 조선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집에 조그맣게 불당을 차려놓고 불상 하나 앉혀놓은 다음에 여기서 연불만 외웠다 그래요. 스님들이 중얼중얼 그 부처님 말씀 외우는 불경 외우는 걸 연불한다고 하죠. 그래서 미우라 고로의 별명은 무슨 공사? 연불공사였어요. 자, 하지만 중요한 사항들을 이노우에 가오루한테 모두 접수를 받은 다음에 자, 이 미우라 고로가 행동에 나서죠. 당시 그 한성 신보사라는 신문사가 있었는데 이 신문사를 자기들 아지트로 삼아가지고 여기서 누구를 모으냐면 낭인들을 모아요. 일본의 낭인들. 낭인이라고 하면 보통은 사무라이를 가리키는데 자, 이 낭인들 한, 한 50여 명을 모으거든요. 근데 이 낭인들이 그 신상 명세, 그러니까 프로필을 쭉 보면은 이 사람들 건달, 조폭, 깡패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 면면을 조사해 보면 의사, 교수, 정치인, 자,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죠.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칼도 좀 잘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1895년 8월 이제 가을 이제 날씨 좀 추워질 무렵에 경복궁을 기습 공격하죠. 자, 그래서 러시아 내각을 꾸려가면서 일본을 어떻게든 배제하려고 했던 그 민씨 세력의 제일 우두머리 누구예요? 그렇죠.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를 공격해가지고 시해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름하여 무슨 사변? 을미사변이죠. 당시 명성황후는 그 건청궁, 경복궁 안에 흥선대원군 물러나고 나서 고종이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경복궁 동북 쪽에 있는 궁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건청궁이에요. 건청궁 곤영합 옥호루라는 곳에서 뭐 야사에 의하면은 명성황후가 이제 궁녀로 변장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낭인들이 이제 명성황후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그 궁녀들을 다 죽였다 그래요. 자, 그러다가 한 궁녀가 다른 궁녀들의 보호받는 것들을 보고 그 궁녀가 명성황후라는 걸 직감하고 자, 미우라랑 이 낭인들이 그 궁녀를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끌고 왔다 그래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죽였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발로 가슴팍을 팍 쳤다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지겠죠? 자, 그 다음 사무라이들 특징. 칼을 쓰죠? 네. 칼로 어떻게 쓸까요? 요 가슴이랑 배 부분을 찔렀대요. 네. 자, 이거를 이제 난자라고 부르죠. 난자. 자, 그게 이제 명성황후라고는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명성황후가 어떻게 시해됐는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요거는 그 지금 선생님이 막 얘기해 준 부분은 그 프랑스 신문 기자가 들은 얘기를 자기네 그 신문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이야기인데 명성황후가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는 지금도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당시 이제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보도를 한 사실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명성황후가 죽고, 자 명성황후의 시체가 남아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낭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이 명성황후 시체를 불에 태워버리죠. 자 그렇게 해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 이 사변을 을미 사변이라고 한다. 이제 명성황후가 죽고 민씨 척족들을 또 일본인들이 이제 정치계에서 몰아내요. 그리고 고종을 겁박을 하죠. 이때 고종이 일본인들한테 암살당할까봐 그 음식을 못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먹은 음식이 삶은 계란이랑 통조림만. 자, 삶은 계란이나 통조림은 여기다 독을 넣을 수가 특별한 어떻게 정말 뭐 조화를 부리면 넣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넣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고종이 한동안은 자기도 이렇게 죽을까봐 뭐랑 뭐만 먹었다고요? 삶은 계란이랑 통조림만 먹었다고. 자,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명성황후를 제거한 다음에 일본의 강요로 추진된 개혁이 무슨 개혁이다? 을미 개혁이다. 자, 고종은 아무래도 여기 경복궁은 일본 손아귀에 있어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 처음에는 그 경복궁 근처에 미국 공사관으로 대피하려고 해요. 경복궁의 동북쪽에 춘생문이란 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춘생문을 통해서 동북쪽으로 몰래 이제 미국 공사관으로 대피하려고 했는데, 자, 당시 그 조선인 하나가 이 사실을 일본에게 밀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춘생문으로 미국 공사관으로 대피하려던 시도는 성공 실패? 실패. 자, 우리 국모의 죽음, 명성황후의 죽음이 알려지게 되면서 자, 각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나요. 자, 이게 무슨 의병이다? 을미 의병이다. 을미 의병이 일어나면서 일본 군대가 지방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요. 경복궁 감시가 소홀해진 틈에 자, 이번에는 고종이 또다시 탈출을 시도를 해요. 자, 이번에는 저 동문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하죠. 자, 러시아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아라사라고 부르죠. 자, 러시아 공사관이 있었던 아관으로 대피를 하게 되는데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 아관 파천이라고 한다. 이때 고종이 가마를 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했다고 하죠. 궁녀들이 타는 가마. 궁녀들이 궁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나갔는데 고종이 어떤 옷을 입었다 그래요, 이때? 네, 여장을 했다고 하죠. 이거는 당시 러시아 공사가 러시아 본국에 보낸 그 메시지에 이게 나와 있어요. 고종이 여자 옷을 입고 있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종이 가마를 타고 여장을 한 다음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지금 조선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조선의 손님, 조선의 손님 온 거를 맞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외교관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집주인이 손님 맞이하기 위한 그 방으로 도망을 간 거죠. 자, 일본의 그 네, 암살 위협을 피해가지고. 자, 이때부터 고종 옆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고종에게 대피처를 제공해준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고종 옆에서 러시아에게 여러 가지 이권을 팔아먹는 소위 말하는 네, 러파들이 득세를 하게 돼요. 그리고 러시아는 고종에게 대피처를 제공해줬다는 이유로 조선에게 여러 가지를 가져가게 되는데, 자, 뭐, 그게 가능했던 거. 조선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이런 조항 때문에. 무슨 대우? 네. 자, 그래서 열강들이 이 최애국 대우를 이용해가지고 조선에서 여러 이권들을 침탈해 갔다. 자, 갑오개혁이랑 을미개혁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갑오개혁 보세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교정청을 없애라고 하고 궁극기무처럼 기구를 만들게 했죠? 그리고 여기서 추진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 1차 갑오개혁이다. 일본이 강요는 했지만 일본이 전쟁하느라고 이거 신경을 못 썼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갑오개혁은 비교적 조선 관리들이 스스로 할 수가 있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자주적. 자, 김홍집과 대원군이 이끄는 내각이 주도한 개혁인데 대원군은 여기서 실권이 없었다 그랬죠. 다만 명성황후랑 민씨 세력들을 견제하려고 일본이 끼워 넣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광서가 개국으로 바뀌었다. 이거 뭔 소릴까요? 광서는 당시 청나라 황제의 연호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청나라 황제 연호를 쓰고 있다가 이때 자주적인 연호를 쓰게 돼요. 조선은 당시 1392년 이성계가 건국한 이래로 503년이 됐기 때문에 개국 무슨 연호가 쓰인다? 503년. 자, 이런 것들이 국문서에 들어가고요. 이호 예병 형공 6조가 있었죠. 이 6조가 8아문. 자, 부서가 크게 8개가 더 2개가 더 늘어요. 자, 우리 조선 시대 때
뭐 왕이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 입을 건지, 왕비가 죽었을 때 상복 얼마 입을 건지 예속 논쟁 이런 것들이 있었죠. 기억나죠? 자, 조선이란 나라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저렇게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당시 영의정, 좌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중요한 일들 다 제쳐두고 장례식 할 때 상복 얼마 입을 건지 가지고 몇 년을 다퉜단 말이에요. 이게 예속 논쟁이에요. 자, 그런 것 막 뭐랄까 옷에 관해서 예법 같은 거 논쟁하면 정작 중요한 나라 일들이나 세금 거두는 것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옛날 스타일의 정치 방법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눠요. 왕실 사무만 전담하는 국내부가 이제 신설이 되고 이제 정치, 나라의 중요한 정치나 세금을 거두는 것들은 오로지 어디서 한다? 의정부가 이것들을 담당해. 국내부가 새로 만들어져서 왕실의 사무를 전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금을 여기서도 거두고 저기서도 거두고 사또가 거두고 왕이 필요하면 거두고 수시 때때로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금 거두는 것을 딱 한 군데서만 하게 돼요. 자, 세금 거두는 곳 이제 어디로 딱 일원화 된다? 탁지아문. 오늘날로 치면 국세청이에요. 그리고 이제 쌀로 내던 그 세금을 금납. 여기서 금은 화폐를 얘기합니다. 화폐로 거두게 된다. 화폐 은본위제라고 하는 거는 나라가 가진 은을 기준으로 돈을 찍어낸다. 이런 경제 개념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금본위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신용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려면 어떤, 뭐 금이든 은이든 어떤 그런 귀한 것들을 이제 하나 은행이 보유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돈을 찍어내야 되는 제도인데, 아무튼, 나라의 은을 가지고 지폐를 발행하거나 돈을 찍어내는 무슨 본위제? 은본위제라는 게 실시가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쓰는 단위가 다 달랐어요. 어디서는 치. 자, 그래서 길이재고, 무게재고, 부피재는 단위들을 하나로 통일해요. 자, 길이, 부피, 무게, 재는 단위를 통일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도량형. 자, 사회적으로는 아주 중요하죠. 양반, 쌍놈, 천민 따지던 신분제가 마침내 이때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과거제도 요때 사라지게 되죠.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각 기관, 관청에서 이제 관리들을 뽑을 때 자체적인 시험을 치르게 돼요. 이게 오늘날의 무슨 시험이에요? 이제 과거제라는 큰 시험이 없어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관청에서 일할 사람들 뽑는 거 공무원 시험. 어,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죠. 예전에는 잡혀가면은 무조건 때리고 고문부터 한다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처벌받아요. 아들도 같이 처벌받아요. 이런 걸 연좌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나 혹은 이제 어른들이랑 상의해가지고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 너희 나이 때 막 결혼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조혼이라고 하는데 이런 악습들이 다 어떻게 된다? 이때 없어져요. 과부들 재혼 안 됐다 그랬죠? 이제서야 과부 재혼이 허용되고요. 예전에는 잘못하면은 그 포도대장이 이제 포졸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와서 가두고 고문하고 했는데 그 포도청이란 기구가 이제 사라지고 경무청이란 기구가 생겨요. 이 경무청이 근대에 뭘까요? 경찰이죠. 공문서에는 오로지 한자만 쓰다가 이제는 한글을 같이 쓰게 돼요. 갑오 2차 개혁.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간섭한 개혁이라 그랬죠? 자, 그 고종이 이제 갑오년에서 바로 다음에 을미년으로 넘어가는 해에 이제 자신들 조상의 신주나 위패를 모셔놓은 종묘에 나아가가지고 자 우리 이렇게 이렇게 개혁할 겁니다 하고 조상들에게 읽으면서 바친 글이 있어요. 그 글을 홍범 14조라고 불려요. 뭐라고요? 네. 자 요걸 시작으로 2차 갑오개혁이 시작되는데
의정부란 이름이 자, 영국의 의회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요. 뭐라고 바뀐다? 내각. 뭐라고요? 내각. 8아문이 한 개 부서가 줄어가지고 7부라고 불리게. fic지 아문이 fic지 부가 된 거예요. 네. 내무 아문이 내무 부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명칭이 달라지게 되고요. 자, 전국이 8도였는데 더 잘게 잘게 쪼개지죠. 23부로 쪼개진다. 자, 이건 어느 나라 영향 받았냐면 일본이 이렇게 행정구역을 잘게 잘게 쪼개놨거든요. 일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자, 재판소가 따로 설치가 돼요. 자, 이거는 자, 의미가 있는 것이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누가 재판을 했어요? 지방에서. 사또가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사또가 재판만 한 게 아니라 법 집행도 하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다 그랬죠. 사또가 뇌물 받거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데 자, 지방관들 권한을 약하게 시키기 위해서 재판하는 권리를 사법권이라고 하죠. 사법권을 독립시킨 거예요. 사또로부터. 자, 이게 가장 가보개혁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개혁이에요. 어느 분야 개혁? 군사개혁. 당시 조선 군인들을 이제 두 개 부대로 나눠요. 하나는 훈련대, 하나는 시위대였는데, 자, 당시 조선 그 훈련대라는 부대를 훈련시켰던 교관이 어느 나라 사람? 일본인이었어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육군을 훈련시키는 군인이 그 훈련 교관이 일본인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나라 지키는 그래서 우리나라 중요한 국방 기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훈련 교관이 외국 사람이다. 특히 일본 사람이다. 이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컸겠죠. 실제로 이 훈련대란 부대가 그 미우라 고루가 보냈던 낭인들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명성황후를 함께 죽인단 말이에요. 경복궁 이들이 돌입했을 때 이 훈련대가 이 낭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 시위대란 부대랑 싸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을미사변을 주도했던 부대가 이 훈련대예요. 그리고 이 훈련대 대장이 우범선이라는 사람이지. 그죠? 교관은 근데 일본인, 훈련은 일본인한테 받고 이 훈련대 작은 소대를 이끌고 있던 대대장이 우범선이었는데 이 사람이 을미사변 직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으로 망명을 가요. 근데 이 사람 생전에 주변 사람들이나 이렇게 자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남긴 얘기를 보면은 뭐 훈련대가 막 주도해가지고 진짜 명성황후를 죽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일본이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그 이용을 좀 당한 것 같은데 무범선이라는 사람이 아무튼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다는 그런 혐의나 이런 것들을 평생 후회하고 괴로워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한테는 그 어떻게든 조선을 위해서 일해라. 자, 이런 말을 남기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 우범선의 아들이 우장춘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수박은 수박인데 씨가 없는 수박. 어. 들어봤어요? 위인전 같은 데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이 맞아요. 그 유전학의 대가예요. 자, 그래서 야채나 그 채소, 뭐 과일 이런 것들 유전자 개량해가지고 더 좋은 품종의 식물들 만들어내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석사, 박사 학위 따고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은 학자예요. 근데 물론 조선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더 이상 출세하거나 승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우장춘이 원래 일본에서만 살았으면 일본 정부로부터 엄청 대접도 많이 받고 훈장도 받고 막 이런 사람인데 자, 우리나라 해방되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로 귀국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남긴 얘기 때문에? 아빠가 남긴 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승만 정부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당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사람들 가난했죠. 굶어 죽는 사람들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심으면은 수확량이 더 많이 나는 좋은 종자들을 많이 그 농부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 농업, 초기 가난하고 어려웠던 한국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누구다? 우장춘 박사다. 자, 그리고 이 시위대란 부대는 교관이 러시아인과 미국인이었다. 자, 이들이 물론 을미사변 일어났을 때 훈련대랑 맞서가지고 명성황후를 지키려고는 했지만 아무튼 문제는 자, 우리 군을 외국인들이 훈련한다는 거. 자, 여기서 갑오개혁은 항상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받아요. 자, 우리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은 누가 훈련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훈련을 시키고 해야 되죠. 하지만 갑오개혁은 그렇지가 못했고 결국 일본인들이 훈련시킨 훈련대가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을 했다. 자, 그리고 보부상단이었던 상리국이란 기관이 폐지가 되고요. 유기전이라는 시장 상인들도 요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교육은 중요해요. 이거 알아두세요. 당시 조선에서는 글을 배우려면 어딜 가야 됐을까요? 서당을 가야 돼요. 자, 서당은 사립교육기관이고, 뭐 몇 살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뭘 배워야 된다든지가 통일돼 있지가 않아요. 이 서당에서는 이거, 저 서당에서는 또 다른 거. 자, 이렇게 배우는 과목도 달랐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들어가는 입학 나이가 일정하지가 않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8살짜리가 들어가기도 하는 반면에 20살, 30살짜리가 서당에 들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30살짜리라고 하면 그런데 30살 먹은 어른이 들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조선에 근대 교육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근대 교육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의무교육, 맞아요. 자, 의무교육으로 상징되는 거. 우리 보통 1학년 몇 살이에요? 8살이죠. 자, 일정한 나이에 딱 1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학년. 그리고 학교 가면은 그 교탁이 있고 교실이 있죠. 네. 자, 그리고 가르치는 누가 있어요? 교사. 그리고 그 교사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그 너희들이 수업받는 뭐가 있어요? 학교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조선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애들을 가르칠 애들은 많은데 이제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을 키우기 위한 학교 먼저 뭐가 만들어진다? 한성 사범학교.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사범대죠. 서울 교대입니다. 이 사범대를 나오면은 중등 자격증이 발행이 되죠. 교대 나오면.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뭐가 만들어져요? 소학교가 만들어져요. 자, 이 소학교는 지금의 무슨 학교? 초등학교죠.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서 외국어 학교도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제 을미개혁. 을미사변 직후에 일본의 강요로 추진된 개혁인데, 자, 그 보빙사와 뭐 수신사 이런 것들로 일찍이 일본이나 미국을 방문해서 깨어있던 사람. 허유견문의 저자. 누구? 유길준. 자, 개국 503년, 개국 504년이란 연호를 쓰다가 새로운 연호를 정해요. 무슨 연호? 건양. 세월 건자에 태양 양자거든요. 조선은 이전에 어떤 달력 썼을까요? 음력을 쓰다가
요 무렵에 서양과 같이 무슨 달력을 쓰게 돼요? 양력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음력이랑 양력이랑 날짜가 다르죠? 자, 당시 1895년 11월 16일이었어요, 음력으로. 근데 이게 그 다음날 바로 뭐가 됐을까요? 1896년 1월 1일이 돼요. 자, 이거는 음력 날짜고, 이거는 양력 날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태양력이 처음 사용됐기 때문에 태양력 사용한 걸 기념해가지고 세울 건자에 그 태양 양자 써서 연호가 뭐로 바뀐다? 양으로 바뀌게 된다. 자, 을미개혁 당시에 중요한 개혁 또 하나. 단발령이 시행됐다는 거. 이 상초 틀고 다니는 거는 조선의 전통이었죠. 그죠? 근데 이게 물론 또 문제도 있었다 그랬어요. 예. 그 위생 문제가 제일 컸어요, 일단은. 이거 보통은 상처 한번 틀면은 머리를 잘 감을까요, 안 감을까요? 특별한 일 없으면 머리를 거의 안 감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냄새도 나고 막 기름도 끼고 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이 위생 문제도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요때 일본이 주도해가지고 이 상추를 자르면서 이제 머리를 왜 이제 이렇게 아저씨들 자르듯이 카트머리 있죠? 자, 이런 머리들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령이다? 단발령이다. 단발이 아주 쉽겠죠? 네. 그래서 이 머리카락 자르더니 내 뭐를 치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내 목을 치라고 했을 정도로 반발이 심했고, 결국 이거로 인해서 유생들에 의해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조선 사람들 목숨을 많이 뺏어갔던 무서운 질병, 마마라고도 불렸던 천연두가 있었죠. 이 천연두 걸리면은 열이 엄청나다가 어렸을 때 이제 아이 때 면역력 이런 게 약하니까 이제 죽기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어떻게 걸렸다가 겨우겨우 살아나도 그 열이 심하게 났다가 가라앉으면은 얼굴이 보통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얼굴에 우들두들 뭐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평생 얼굴이 곰보, 그 소보루빵처럼 되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천연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병이었는데 이 천연두를 그 에 대한 백신이 서양에서 개발이 돼요. 제너란 사람이 우두, 우두가 뭘까요? 맞아요. 소의 고름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거를 주사하는데 그 소의 고름 안에 이 천연두에 항체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주사해가지고 천연두를 예방하는 그 예방 주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상용화가 돼서 기업화가 돼가지고 이제 천연두가 극복이 됐는데 여전히 동양에서는 천연두가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자, 지석영이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종두 지석영 유명하죠? 이, 이때 종두법이 시행되면서 차츰차츰 천연두가 이때부터 극복이 되고 사라져간다. 자, 갑신정변 때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파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때 우편사무가 중단이 되고 우체국이 한동안 안 열리다가 갑신정변 11년 만에 마침내 다시 우편사무가 이때 재개가 돼요. 자, 가보 을미개혁은 갑신정변 때 김옥균 세력들이 얘기했던 혁신정강의 내용들, 동학농민군들이 얘기했던 폐정개혁안의 내용 일부가 여기에 반영이 돼요. 하지만 한계로 지적되는 거는 일본의 강요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훈련대란 부대가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을 정도로 국방개혁이 매우 미흡했고, 자, 중요한 거는 정작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거, 땅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이 개혁이 없어서 이것들이 한계로 지적이 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